습관, 성공 예감.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오늘도 와이스트릿 이대호 편집장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 저희가 그 퀴즈 정답 2부 초반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비둘기였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 그리고 매파. 매파의 반대말 비둘기파 이야기였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7524님이 9999. 5209님은 집이나 회사에 출퇴근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하는 비둘기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까 8379님은 편집장님 오늘은 정답 이야기 안 해주시나요? 그런데 제가 자주 이제 그 정답을 누설해가지고 오늘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누설을 안 했죠, 다행히. 그리고 청취자 한규봉님께서는 이대호님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경제 프로 진행도 아주 잘하시네요. 그냥 고정 가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지덕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대호 선수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그동안에 써도 검색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분이 뭐 안타 하나만 쳐도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서 가지고 아무튼 더 제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조금 더 심층 인터뷰로 공부를 많이 해보는 시간인데 진짜 중요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한 번 더 결정이 됐죠. 0.25%포인트 인상이 돼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상단 기준으로 5%가 됐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을 못 주무신 얼굴이네요. 네, 조금 잤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이 비둘기파였거든요. 지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매파가 보였습니까? 비둘기파가 보였습니까? 한 줄 평을 하자면은요. 네. 비둘기적 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일단은 뭐 시장은 좀 충격을 받기는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 일단 0.5%포인트 또 한 번 빅스텝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이제 은행들이 좀 흔들리니까 혹시나 동결하는 것 아니야라는 기대도 좀 생겼고 0.25%포인트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사실 기대 자체가 거의 한 90% 정도가 0.25%포인트 인상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굳이 놀래키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은행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번에는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낮은 보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최근에 뭐 은행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금융 불안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의 경우에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중앙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 왜 비둘기적인 인상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매파적인 색채를 지워버린 인상이다. 이렇게 뭐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금리 정책을 딱 발표를 할 때 뭐 A4용지 한 2장 정도로 성명서도 발표를 합니다. 요 성명서에서 원래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ongoing increase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고요. 대신에 어떤 단어로 이렇게 대체가 됐냐 하면은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여차하면은 다음 회의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내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선 또 비둘기적이구나라고 해서 금융 안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다 많이라는 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금융도 안정시켜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만 한쪽에는 이제 포수처럼 총을 들고 나가는 거고 한쪽에는 총이 아니라 뭐 덫을 놓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에 보다는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네요. 거의 이제 약보합까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2412, 813포인트까지요. 근데 미국의 3대 지수는 나란히 1.6%씩 밀렸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혹시? 사실 우리는 간밤의 이벤트로 모두 다 FOMC를 보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이 옐런 재무장관이
네, 또 코멘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이 뭐 일단은 이 성명서 금리 정책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모두 발언,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증시가 분위기가 플러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아니고 이틀 전에는 예금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서 네. 마치 이 한도 자체를 다 풀어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25만 불인데 그거를 훨씬 더 이제 열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전날에 증시가 많이 올랐죠. 거의 전액 예금자 보호를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죠. 네, 우리는 뭐 준비돼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랬는데 간밤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겠다라고 수위를 낮췄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 하면은 지금과 같이 파산하는 은행이 나올 경우 그 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서만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어찌 보면은 조건부.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만약에 전액 보장을 해주게 되면은 일부 은행들이 무리하게 영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도 우리로 치면 가령 저축은행에서 우리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예금 이제 그 이자를 더 주는데 네. 다 그러면은 뭐 한도가 없으면은 저축은행에 넣는 게 이득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축은행이 과연 시중은행들 대비해 가지고서 위험 관리라든지 투자 그런 능력이 더 우수하냐, 네. 그만큼 이자를 줄 수 있을 만큼 투자를 잘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냐면 집행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금융사나 아니면은 예금자에게도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옐런 의장도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해 가지고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한편 또 모든 걸 또 해줄 수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측면,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마치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발언이 뭐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다 보호해줄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환호했다가 네, 간밤에는 이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에 더 크게 반응을 해서 이틀 지나고 나서는 뭐 증시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내가 브레이크 밟고 엑셀러레이터 밟고 다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뒤에 타 있는 사람은 멀미나는 거잖아요. 지금 딱 시장이 그렇게 멀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 같은 거, 이게 1월에 6.4였다가 2월 거는 6.0, 계속해서 9, 8, 7, 6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여전히 높다 아니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연준이 어떻게 반영할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에서 예.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회의를 한번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당시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파월 의장이 10번 이상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가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여전히 이게 유효한 것이냐라고 하니까는 파월 의장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스토리는 진행 중이다. 다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상품 관련된 거는 내려오고 있는 게 맞고, 네. 나머지 부분들 뭐 집과 관련된 네. 주거비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하고 시각이 똑같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점들이 뭐 예를 들면 경제 전망이나, 그러니까 369, 12월 달에 회의할 때는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조금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 경제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는 12월 회의에 비해 가지고 약간씩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매파적입니다. 약간씩 더 물가 전망을 12월 대비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3월에 약간 매파적인데,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사실 이 부분은 거의들 안 보시는 건데, 네. 경제 전망 그 자료 발표될 때 거의 끝부분에 보면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네. 요거를 또 조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총 19명의 위원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무려 17명이
상방 위험이 물가가 높다라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위험에 대해 가지고서 좀 경계심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방 위험이라고 하는 건 더 올라갈 위험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19명 중에서 17대 2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요번에는 일단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그만뒀거든요. 네. 백악관으로 옮겨가서 총 18명인데 18명 중에서 지금 11대 7이 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상방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이 1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으로 증가를 해서 실제로는 물가 전망치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브레이나드라는 최강 비둘기파가 찍는 점이 사라져서 약간 올라간 것으로 약간 보이고 평균이 좀 왜곡되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위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제 인식은 이거 인플레가 계속 높으면 어떡하냐라는 인식이 완전히 지배적이었다가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조금 물가 걱정은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네. 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기준금리 5%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도 하나 둘씩 뭔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금융시장 또 취약한 은행들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약간 금융의 리스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물론 아까도 초반부에는 인플레 타겟팅과 금융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러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리스크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간밤에 시장이 보여줬던 그 반응 자체가 말씀해 주신 리스크를 오히려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네.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아주 초단기 금리에만 영향을 사실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5년짜리 금리나 10년짜리 시중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기준금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사실 장기물은 경기 전망 따라가는 게 맞고 네, 그렇습니다. 단기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즉사의 심정으로 금리를 0.25를 올리니까 장기 금리가 어제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많이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니 인플레이션에 대해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잡힐 거라 생각하는 거죠. 추가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그런 점 때문에 혹시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니 중장기 금리들은 이제 시중금리는 간밤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금의 이런 지방은행들의 불건전성에 대한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중단기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채권 중장기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여기에서 미실현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시중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미실현 손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의 건전성은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저는 거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의 시장 반응이 상당히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얼추 금리 인상 사이클 끝물에 다 와 있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이제 10년물 금리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중순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레고 사태도 있었고. 네. 그때가 환율도 우리는 정말로 1,440원대였고 심지어는 엔화도 이제 150엔 넘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10년물 금리는 제일 높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연준이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금리를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근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당시 한 4.3% 정도에서 지금은 3.5%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점들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금리의 인상이 뭔가 인플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최종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미리미리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면서 거의 끝자락에 달한 것 아니냐라는 기대들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소 0.5%포인트 정도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제 금리 좀 내려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 간밤 이제 그 회의하고서 질의응답에서는 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없다. 네.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 네. 그 관련된 질문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마다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데이터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금리 인하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플레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그 금리 상황 이것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금리는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또 바꿨기 때문에 네. 비둘기적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 멈춤의 가능성도 이제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제가 볼 때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시장 안정화가 조금씩 계속해서 뭐 이제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네.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네. 머스크의 경우 생각보다 매크로에 대해서 코멘트를 종종 하는데 네. 그게 좀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2021년도 말에 네. 12월 이제 31일 날에 트윗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수개월 내에 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해질 거다라는 거를 예견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이제 뭐 더 올리게 되면 시장에 불안정이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몇 차례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에나 그 기인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는 이 그 매크로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좀 잘 알고 인사이트가 있다. 굉장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매우 똑똑한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세계 최고 부자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금융맨들, 금융회사들이 다 이제 어드바이스, 조언하러 이제 붙어 있을 테니까 자산 관리도 해주고 인사이트가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리고 3월 FOMC, 그러니까 3, 6, 9, 12 이럴 때는 경제 전망도 나오고 점도표라는 것도 공개가 되는데 점도표라는 것이 이제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에다가 점을 찍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항상 3개월 전이라 어떻게 변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점도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전처럼 좀 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네.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었고요. 미세한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정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 하면 일단은 그 점도표 중간값 자체는 2023년은 지난 12월과 동일합니다. 네. 5에서 5.25 사이고요. 다만 내년도 거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올해 점도표 찍힌 걸 보게 되면 네. 지난 12월에 대비해서 위쪽에 점이 조금 더 찍혀 있었던 점들이 위로 더 추가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내년 전망도 한 단계 올라갔고 네. 올해 것 점들 중에서도 몇 가지는 위로도 올라갔더라라고 하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걸 좀 매파적으로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근데 요 점은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게 내년도께 한 단계 올라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강 비둘기파인 라일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점을 이번에 안 찍으면서 네. 그러니까 총 19명이 찍을 때는 10번째 점이 찍히는 게 중간값이잖아요. 네. 만약에 브레이너드가 아래쪽에 찍었다라고 하면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거가 이제 위쪽에 점을 찍은 위원들이 조금 더 위에 찍은 사람이 몇 명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중간값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당초에 아래쪽에 찍었던,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은 좀 빨리 금리를 인상을 미리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네. 최종 금리에 가서 아니다.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된다. 이 두 파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차근차근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쪽의 위원들의 숫자가 아주 공고합니다. 이탈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달에는 19명 중에서 네. 5.25 밑으로 찍은 그 사람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개수하고 요번에 개수가 브레이나드 빠진 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위에 쪽에서는 뭐 더 위에 찍어봤자 사실 중간값에 영향 못 주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정책을 이제는 펴나가자라는 게 주류이고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뭐 정책 지금 나오는 이런 뭐 말들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비둘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좀 기본 과정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그게 함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 같다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5.0으로는 쭉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것은 원래는 연준이 뭐 두 가지 책무 있다고 하잖아요. 고용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가게나 기업에게 원래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대출이 갑자기 뚝 끊겨버리게 되거든요. 돈이 안 돌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그게 경제를 이제 침체로 이끌고 나가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버리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구렁이 담 넘듯이 잘 넘어간다. 네.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인플레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지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고 잘 풀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인상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났거나 있어봐야 한 번 더 있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정광훈 대표님도 데이터에 따라서 근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연설 하나하나에 많은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또 연준 위원들이 또 저마다 이제 왜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네. 통화정책회의 끝났으니까. 말을 어디 가서 발언할 수 없는 2주간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어디 뭐 강연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항상 이 지점 되면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막 더 헷갈리게 되거든요. 혹시 정광훈 대표님은 연준 위원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말을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당초에는 좀 매파적인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였었죠. 막 금리 인상기에는. 네네, 뭐 그 블라드라든지. 제임스 블라드. 네,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히트를 쳤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캐스팅 보트. 네, 그러니까는 앞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이 좀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파 비둘기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비둘기 쪽에서 매 쪽으로 몇 명이 넘어가야지 매파들이 원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했던 그런 위원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위원들의 발언이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요번에 점을 찍은 걸로 봐서는 아주 그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비록 회의가 끝나고 연준 위원들이 많은 말을 하겠지만 그 말의 중요성은 과거 한두 달에 비해 가지고서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보다는 지금 당면한 과제가 금융시장의 안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은행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간밤에도 보여준 것이 파월 의장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이 나와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이 앞으로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융 안정 쪽에 저희가 일단은 초점 맞출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금융 안정. 약간 이제 무게 추가 한쪽으로 조금은 넘어가 있다. 잠깐 이제 영국 소식으로 좀 넘어갔다가 와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황이 더 좀 심각하다고 해요. 지난 2월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 10.4%. 여기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전망치도 훌쩍 넘어섰는데 여기는 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 지금 유럽 쪽의 상황은 뭐 두 자릿대에 거의 그 물가 상승이 나오고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가를 계산할 때는 뭐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을 때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네.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도 이번 데이터는 예상 대비 많이 높게 나왔는데 그 전에 3번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상치 부합, 2번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데이터 발표 때마다. 내려오질 않고 있는. 네, 그래서 그저 이게 굉장히 높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물가가 내려올 때 상당히 울퉁불퉁한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밤에 영국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여기에서의 결정은 뭐 비록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번 올릴 거라는. 네네. 다만 이제 0.25를 올리고 여기도 또 그 소수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수 의견이 약간 더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4%.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4.25. 네네. 근데 여기는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막 4%대 초반. 상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다른 나라 상황들하고는. 네, 그러니까 유럽이 겪은 문제라는 것은 결국 전쟁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그리고 에너지. 특히나 가스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유럽의 물가를 볼 때에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볼 때에는 가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지금 두 자릿대의 물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그 이제 전쟁의 후가였었고,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가스 가격이 다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또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서 의도치 않은 경기 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사정을 이제 돌려서 보면은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4월 13일인가요?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김한수 님이 아까 이제 콩으로 올려주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제 1.5%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금통위는. 뭐 전 동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동결. 네네. 네. 그러니까는 동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금리 긴축을 해 나갈 때 이만큼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네. 긴축을 해 나갈 때에는 미국의 경우 처음엔 너무 인플레가 높으니까는 긴축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0.75 계속 올리는 겁니다. 네. 그때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급하니까. 예. 급한 불부터. 네. 근데 어느 정도 충분히 올리고 나서는 최종 금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0.25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상황에 따라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하고 나면, 그러니까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해 나갈 때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그 속도를 늦춰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도록 그때부터는 다른 정책을 펼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미 동결을 한번 했고, 네. 캐나다도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호주도 0.25 인상은 했지만은 동결에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강하게 네. 내비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연준이 이미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국의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는 지금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경기 상황이 지금 외부 기관에서 평가할 때 자꾸 다른 나라들은 경제 전망치를 올리지만 우리는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낮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기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다행인 것이 금리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좀 급속히 빠져나가고 그쵸. 외환시장이 혼란스러울까 봐 걱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시장이 또 좀 안정되고 있거든요. 연준의 이런 정책이 나오고 나니까는 1,300원 아래로 오늘은 좀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을 펼치기에 상당히 용이한 환경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당초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5% 초반일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4.8%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대로 연말이면 3%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서 금리를 더 움직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환율이 현재 1294.5원으로 하루 전보다 11.5원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 원화가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숫자만 보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나 나니까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는 신호들을 보면은 그건 또 과도한 우려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예.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려갈 거야. 예.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식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마찬가지로 외환시장도 그랬습니다. 작년 이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나가던 그때 작년 10월 달이 그래서 달러가 가장 강했었죠. 네. 이번 사이클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려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그래서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시장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보실 때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환율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1.5%포인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뭐 낙폭을 다 회복을 했네요. 코스닥은 아까부터 이제 상승 반전을 했고 오늘 또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멈추지 않는 급등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지표들은 좀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특히나 이번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네. 굉장히 연준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금융 불안정을 우려해가지고서 그럼 인플레 어떻게 할 거냐.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융 불안정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연준이 아주 핀치에 몰릴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간밤의 반응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의 반응을 봐서는 연준이 적절하게 기준금리는 올리면서 나머지 쪽에서는 또 반대로 좀 비류기적인 면을 보이면서 양다리를 잘 걸치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진짜로 미국에서 지방은행들 처리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오히려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이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한 것 때문에 네. 지방은행들이 연준에서 긴급하게 돈을 빌려간 그게 있습니다. 네. 그 금액들이 연준의 이제 대차 자산이 확 증가한 걸로 나오게 네. 만든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로 해서 연준이 지금까지 풀었던 돈, 그죠? 지금까지 네네. 줄고 있었는데 금융시장에 흔들리면서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게 많이 급격히 늘었는데. 네, 그게 한 3천억 달러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금액이 만약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아하. 그건 이제는 뱅크런 때문에 돈 빌려가는 데가 줄어든다라는 뜻이 될 것이잖아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금요일에 나오게 된 데이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지금 중소은행들에서 정말로 돈이 엄청 빠지는 것 아니냐. 이게 우려잖아요. 뱅크런. 네네. 근데 그 SVB 사태가 있었던 그 주간에 요 자료는 어떤 거냐 하면은 대형은행하고 중소형은행하고 예금이 어떻게 그 전주 대비 변화했느냐, 예금액이. 네. 그다음에 대출액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금요일에는요. 그러니까 혹여나 중소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넣은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 네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에 네. 뭐 이제 이게 진짜 뱅크런 해가지고서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금융 시스템 안에 적절히 머물러 있는 거면 그러면은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도와줄 때 미국의 대형은행 11군데가 자기네한테로 초과해서 들어온 예금을 다시 거기에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소비자들은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을 해가지고서 대형은행으로 오히려 뱅크로 이제 러쉬를 해갔는데 네. 그 금액을 다시 대형은행들이 중소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버리니 뱅크런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정말로 유효한 정책인지 같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온다. 요거는 이제 내일 밤이고요. 오늘 밤은 이제 연준에서 돈을 빌려간 게 얼마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연준에서 돈을 빌려간 거 그리고 중소은행에서 혹여나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한 것들 요 데이터들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에서 S&P 500이나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혹은 상대적인 성장주들의 투자 자금이 더 몰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작년에 빠진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작년에 빠진 거. 예, 작년에 빠질 때는 두 시장이 나스닥이나 이런 이제 성장주가 많이 있는 시장이 훨씬 많이 빠졌었죠. 그랬죠. 네, 그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좀 차이 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주요 시장들 간에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은 하락을 했는데 네. 뭐 나스닥은 올랐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전 시장이 다 일단은 오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고 이렇게 좀 그 가장 아팠던 시장도 바닥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네. 그러면은 이 자금은 자연적으로 그 이제 투심이 회복이 되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는요. 결국엔 나중에 또 돌고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르는 것이다. 뭐 물론 거기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 주니까 시중금리가 네.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시장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투심은 돌아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요 점이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실적 나오는 부분이라든지요. 뭐 가이던스 주는 부분도 이런 걸 보면서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많이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코인 리율을 보면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는 뭐 한 3%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한 달 사이 한 30% 이상 오르면서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크기는 한데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를 일각에서는 어떤 좀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서 달러 미국의 은행보다는 비트코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돈이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쪽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는 동의를 하세요? 그게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가짜 돈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 돈이 가짜 돈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암호화폐는 올라가야 될 텐데 암호화폐는 더 빠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연준에서 뭐 인플레 잡는 것도 아직 포기를 안 했고 금융 안정에 대해 가지고서도 자기네가 잘해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네. 시스템을 마치 좀 최근에 좀 기스가 났던 시스템을 네. 다시 좀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흠집이 났던. 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 암호화폐 쪽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과거하고 뭐 어떻게 데이터가 상관계수가 높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자산 총액의 변화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하고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QE 자산 매입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를 하게 되면 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네. 이게 줄어들게 될 때는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연준이 갑자기 또 대차 대조표가 크게 3천억 달러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팍 튀어오른 게 있는데 다만 이 금액은 지금 연준이 코로나 이후로 뭐 양적 완화할 때처럼 계속해서 매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때문에 나간 돈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 이게 빨리 안정화되면은 이 금액은 곧바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풀린 것이 바로 코인 시장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네네. 자,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달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에서 지방이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이 유통돼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형 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39살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애리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대홍 님이 대구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네. 미분양이 많아서 위기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변은 경향신문의 박병률 경제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을 보고 해주는 대출을 우리가 그 PF 대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PF 대출은 이제 분양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난 수익으로 나중에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미분양이 나면 시행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에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사를 해주고 또 돈을 못 받으니까 건설사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특히 그 PF 대출은 그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용도가 낮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건설사라든가 증권사들이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되어서 시행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보증을 선 그 건설사라든가 이제 증권사들이 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데요. 최근에 그 일부 그 건설사 그리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가 이렇게 이제 보증을 섰다가 지금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지방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이제 또 중소형 증권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분양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만약 실패를 하면 이제 더는 이제 대출을 연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과거 10년 전에 보면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는데 결국 이제 4년 뒤인 2012년 가서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 말은 앞으로 짧으면 몇 개월 뒤에 아니면 길면 몇 년 뒤에 이런 건설사라든가 증권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더 하나 답변 드리면요. 일단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선순위 대출이다. 그리고 LTV 60% 수준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공매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협약체를 일단 가동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7830번님이요. 삼성 반도체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조항이 꽤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중국 공장은 인건비가 싸서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박병률 경제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이제 비용 문제로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정치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사실 그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과의 이제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즉 그 IRA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륙에서 조달한 재료로 생산한 반도체만 미국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예컨대 앞으로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들려면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그리고 대만, 일본, 미국 이런 4개국으로 치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방국끼리만 반도체 기술 교류를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이참에 아예 미국에서 하자.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뭐 노동 부분에서 규제 혜택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야 국내에 짓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결국 이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래서 최근에 우리도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하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좋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죠. 물론 네. 공장이라는 게 시장이 가까운 곳에 짓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손톱만한 반도체 그 뭐 운반비 걱정돼서 거기에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에서 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4665번님 궁금한 점 보내주셨는데요. 주식 시세를 판단할 때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뭘까요? 현재 현 시세보다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봐야 하나요? 뭘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냥 현재 시세보다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저기 4665번님을 비롯해서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 한 3시간은 필요합니다. 3시간 특강은 해야 되는데 네. 제발 당부드리는데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사실은 15,000원짜리 수박이 5,000원짜리 수박보다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이 썩어 있다면 5,000원도 비싼 거죠. 근데 정말 맛있고 알차고 크기도 크고 중량도 있다 그러면 15,000원짜리도 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볼 때는 그래서 뭐 PER이다, PBR이다, 뭐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다, 뭐 EV, EBITDA, ROE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네.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강도 한번 열고 싶은 마음이 좋네요. 굴뚝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애프터 서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혜리 리포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오전 9시 5분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성공 예감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실행도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의 대신 진행이었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